저 또한 꿈을 꿨겠죠. 근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올 마음은 없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10년 동안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이제 영국에 있으려다가 사실 뭐 일찍 커밍을 한다면 저는 울산대학교 출신입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 전공을 했고 그래서 울산대학교에서 뭔가 정말 좋은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제 울산대학교 교수로 오게 됐는데 사실 10년 동안 배운 것, 그 디자인과 그 혁신적인 제조기술, 영국의 산업혁명의 중심이라는 곳에서 배워서 온 것을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가르치고 또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란 직업이 당연히 교육도 해야 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다 대학교를 나오셨고 중고등학교 나오셨고 은사님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신데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정말 멋진 것을 보여주십니다. 혁신적인 것. 그리고 항상 과제들은 멋진 거 해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 근데 사실 그것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교수님조차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조차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제 의심이 들겠죠. 과연 진짜 모르셔서 더 멋진 걸 해오라고 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저 교수님은 알고 그러시는 걸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7년 동안 실증 연구들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실증 연구라는 것이 말 그대로 교육을 하면서 가르쳤던 이론들을 제 스스로가 증명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대와 조금 더 트렌디하게 참 운이 좋게 부합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영역은 말 그대로 지금 FDDF, Future Design Digital Fabrication입니다. 이게 제 연구실 이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 건축, 융합, 제조에 대해서 제 이제 경험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네, 모형입니다. 건축 모형입니다. 네, 제가 전공이 디자인과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15년도에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이 주택 설계였습니다. 아파트 붐도 있었지만은 개인주택 시장도 많이 있었고 그 개인주택 설계 중에서도 과연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트렌드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 2015년도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15년도의 주택은 어떤 주택들이 있었는가? 자, 지금은 사실 목조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그래도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15년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목조주택 짓는다 하면 대부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 싼 나무로 또 헐렁하게 지어서 뭐해? 다 콘크리트로 지어야지.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유럽에서 이미 저탄소, 친환경, 산업형 공학 목재를 가지고 앞서서도 저기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이미 고층의 건물들을 목재로 짓는 기술들이 있었고 그런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제가 배운 것을 또 가르쳐줘야 되고 그것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기도 하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과연 그런데 가르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왜 못할까? 무엇이 이유일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15년 전부터 일본을 제가 방학마다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중목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네, 중목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한옥과 비슷합니다. 무거울 나무고 무거운 나무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겁다는 것은 중량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이게 그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포스트 앤 빔 스트럭처입니다. 포스트 앤 빔 스트럭처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쓰이죠? 철골 구조에서 많이 쓰입니다. 사실 철골 구조를 포스트 앤 빔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사실 명칭으로는 학식 명칭으로는 중목 구조나 철골 구조나 똑같습니다. 둘 다 포스트 앤 빔이고요. 그 대신에 재료만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목이라는 것은 그 어떤 구조와 견주어도 손색 없이 안전하고 견고하고 특히나 15년도에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내진 설계 기준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포항 지진이 언제 일어났죠? 기억하지 않아요.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십 16년도 아닌가요? 7년도 아닌가요? 포항 지진. 저도 AI가 아니라서 기억을 못하지만 아무튼 15년도 이후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에서도 1층 이상의 건물들, 모든 건축물들은 주택 포함해서 내진 설계를 받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물들 중에 내진 설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나무로 지은 주택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학 목재를 사용하는 나무로 된 건축물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중목이었고, 중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한옥이라는 것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보존하려고 엄청난 돈을 쓰지만은 그 한옥 이후에 그 한옥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건축 기술로 바꿔서 뭔가 진짜 제조 혁신을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좋은 주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던 거죠. 대부분은 북미,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그 기술들을 빌려와서 짓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당시에 2년간 일본에 가서 다시 이 나무주택, 중목주택이라는 것을 배워와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배운 게 있습니다. 이 제조 혁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새로운 것을 어떻게 응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냥 이 새로운 것이 마냥 새로운 것이면은 사실 우리가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얘기를 듣고 지금 이 혁신센터 앞에 가면은 엄청난 재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재료들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모두가 사용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중목이라는 것은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은 엄청난 기술을 하나 파악했던 거죠. 거기서 나왔던 게 7대3 비율입니다. 뭐냐면은 현재 건축 기술, 제조 기술 중에 사실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은 7대3으로 표현됩니다. 뭐가 7일까요? 혹시 여기서 주택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다 아파트에 사시나요? 근데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뭐가 7일까요? 네? 콘크리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반대입니다. 인건비가 7이고 재료비가 3입니다. 사실 콘크리트 비용은 저희가 아는 만큼 지금 이제 물가 폭등이 일어나서 철근값이 많이 오르고 콘크리트 가격이 올랐지만은 사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7대3. 자, 그렇다면은 제가 중목에 눈을 띈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10년간 영국에서 자리드 리차드 로저스 밑에서 철골 구조, 콘크리트 구조를 배워봤는데 왜 제가 중목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바로 중목 구조는 그 7대3 비율이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재료비가 7이고요. 인건비가 3입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40평, 50평이 조금 안 되는 2층짜리 제가 설계한 울산에 처음으로 일본과 MOU를 맺어서 일본 엔지니어들이 와서 일본 방식으로, FM 방식으로 지은 중목주택입니다. 제가 설계부터, 기획 설계부터 CC 설계, 그리고 시공까지 다 참여를 해서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매일같이 현장에 가서 빨간 하이바를 쓰고 망치질까지 하면서 방수 시트까지 붙여봤고요. 네, 지금 4년이 됐는데 하자는 다행히도 없습니다. 네. 근데 자, 여기 이미지에서 보는 7대3의 비율 이제 좀 보이시나요? 인구가 몇 명이 보이시죠? 네, 사실 구역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구 3명의 크레인 한 대가 이 50평짜리 주택을
3일 만에 골조를 올립니다. 주택 한 채를 짓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육입니다. 내진 설계 공식적으로는 6.5, 비공식적으로는 7.5까지 버티는 구조입니다. 방공호가 몇 가지 버티는지 아시죠? 7.5에서 8.0까지니까요. 사실 일본 기술을 좀 안타깝지만 활용을 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많고 특히나 지진에 대한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이 친환경적인 나무를 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저희는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는 어떤 개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엔지니어 기술로 볼 수 있느냐, 그냥 집 짓는 거 아니냐고 보겠지만 사실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기술, 혁신,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내 집을 짓는데 인건비가 7이 나가는 집을 짓겠습니까? 재료비 7이 나가는 집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7이 나가는 집을 짓겠죠. 그리고 그 소재가 친환경 소재로 된 집을 짓겠습니까? 독성이 나오고 알러지가 생기는 콘크리트로 집을 짓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나무처럼 쉽게 재단이 가능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진짜 톱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집을 디자인해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콘크리트 거푸집이 이렇게 하면 배 터지고 이렇게 하면 못생겨지고 이렇게 하면 공법이 더 비싸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집을 짓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답은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건축 디자인을 교육하면서 이 중목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되게 올드 패션하다 옛날 방식의 목조주택 특별한 거 있느냐고 하겠지만 사실 이 기술 속에는 그런 중요한 점들이 들어가 있고 그게 바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 속에서 과학기술이 어떤 세계의 부호들이나 아니면 진짜 경제를 움직이는 리더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만들어 가야 되는 곳에서도 이렇게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조금 비극적인 현실이 나옵니다. 실제 지어진 주택이고요. 50평도 채 안 되는 주택입니다. 꽤 커 보이죠? 설계를 제가 어떻게 보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설계를 의도는 일본의 기술을 활용을 했지만은 그 공간 자체는 우리 한옥이 가지고 있는 본체와 사람체, 안체 그리고 텐마루를 우리가 1층에 놔두면 사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쪽으로 옮겨서 정자 형식으로 풀고 그 두 본체를 이어가는 어떤 그 브릿지를 나무로 연결을 시켜서 꼭 그렇게 그 시냇가에 계율가에 다리를 지나가듯이 그렇게 모든 공간들을 이어주고 안체에서는 바깥쪽에서는 모든 공간들을 닫아주는 형태로 해서 설계를 했고요. 사실 이거를 하면서 정말 저도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재료가 줄 수 있는 공간적인 형태, 그리고 활용성, 그리고 이 나무 자체가 친환경이니 지금 사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주택은 사실 사람이 와 보셨을 때 모든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들어가면은 모두 다 마스크를 벗어버립니다. 나무 향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자연 재료이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어떤 그런 편안한 공간을 가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극적인 거는 바로 그 기술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아무리 정말 엄청나게 비싼 기술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사실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돈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기술은 쓸모가 있는 기술이겠습니까? 없으시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와닿아야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도 저는 한 가지의 가능성을 본 거죠. 저는 울산 출신입니다. 울산에 혹시 진영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커가지고 네, 울산, 울창한 살림이 많다고 해서 울산입니다. 나무가 많다는 거죠. 일본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왜 목조주택을 선호한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지금 사실 일본 여행을 가시면은 대부분의 주택들이 다 회색 빛깔, 그레이 빛깔로 되게 모던해 보이지만 그 속은 거의 90% 이상이 목조주택입니다. 그 태풍이 오고 해일이 오고 기후적으로도 악천후가 있는데도 왜 나무를 지었을까요? 숲이 많아서 섬인데요. 저도 사실 진짜 진심으로 역사도 싫어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을 싫어하는데 사실 이것 또한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는 우리가 그 관심사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힌트는 재선충입니다. 재선충 혹시 아시나요? 소나무에 걸리는 병이고 한 번 걸리면은 AID처럼 치유가 힘든 그냥 죽어버리는 병입니다. 일본의 나무는 사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약간 방문도 드렸던 건데 일본의 나무는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관상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선충이 왔을 때 일본은 제조 혁신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죠. 말 그대로 그 나무를 이왕 죽을 거 다 베어버리고 그 베어버린 나무를 다시 활용할 방법을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새로운 재료를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본은 삼나무라는 수종을 심었던 겁니다. 빨리 자라고 곱게 자라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사실 재선충이 걸린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매년 수조 원대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림을 관상용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살림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전 세계의 살림 산업, 그러니까 이 원재, 이 목조주택을 위해서 생산하는 나무의 거의 30%, 세계의 30% 이상을 일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적 이슈 때문에 ESG라는 것이 나오면서 다른 유럽에서는 자기네들의 살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중동에 자기네들 석유를 보호하고 수입을 하듯이 자기네들 나무를 지키면서 일본의 나무를 전량 그러니까 수입해갈 정도로 일본의 산림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것만 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나무로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뼈를 붙일 때 어떤 걸 쓰죠? 제가 오늘 뼈가 부러졌습니다. 정형외과 가면은 본드로 붙이나요? 네, 철물로 붙이죠. 사실 이 목조주택은 나무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기술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철물 기술입니다. 이 나무와 나무가 견고하게 잘 붙어있는 이 기술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실 중목이라는 것은 이름만 중목일 뿐 그 철물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일본에서 이 중목 기술을 배운 곳은 미야자키 현인데 미야자키 현 혹시 아시나요? 오키나와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야구 선수들 동계 그 베이스 캠프로 유명합니다. 동계 그 훈련하러 많이 가고요. 그리고 골프로도 유명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곳이죠. 근데 미야자키 현을 사실 이 중목 제조 회사들이 다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무 회사가 아닌 철물 회사들이 살리고 있습니다. 왜? 이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철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현청 직원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중목의 안전도를 위해서 미야자키 현청에서는 이 철물을 주조하는 회사들을 6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비딩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기술 개발이 안 되면은 안 된 것은 퇴보시키고 기술 개발된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와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런 걸 보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산이라는 곳이 너무나도 최적의 장소였던 거죠. 네. 조선 기술, 자동차 기술, 석유화학 기술, 그리고 나무가 많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시겠죠.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지금 그 이후로 저는 4년 동안 혼자서 디자인 주도 혁신이라는 것을 노래를 불렀고, 지금 얼마 전에 울산 시청에서 지금 산림청과 그 나무를 가공할 수 있는 그 상단을 기획을 해서 지금 이제 공문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울산에서 퇴직하시는 베이비 부모들, 저희는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붙였습니다. 철수에서 옥수로. 철을 가공하시던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일자리가 없는데 60대 이후가 사실 은퇴할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다른 철공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도공소로 가는 것. 사실 그것 때문에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퇴직자를 상대로 과연 어떤 직업이 일상에서 베이비 부모들에게 필요한 기술이고 직업인지. 참 공교롭게도 거의 50%는 못 넘었지만은 50% 가까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 목공기술과 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대부분들이 퇴직하시고 퇴직금으로 집을 짓는 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울산에서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런 디자인 주도 혁신, 제조 혁신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제가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구수리 주택이라는 것을 짓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아리 주신이라는 50평도 되지 않는 작은 카페입니다. 사실 조금 이슈는 많이 됐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아리주진이라고 쳐보시면은 아리는 옛날 진영이고요. 주진은 양산에 있는 주신동이라는 이름입니다. 작은 카페고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목조로 지은 상업형 카페입니다. 사실 목조로 지은 카페라는 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왜 그런 걸 얘기하지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소방법 때문에 나무로 상업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되게 이슈가 큽니다. 사실상 지을 수가 없고요. 근데 중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재이기 때문에 구조재는 방염, 방부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이것을 짓지 못했다면 아마 아직까지 중목, 나무로 그런 상업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조차도 몰랐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쉬움에서 있었습니다. 자, 목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이면서 아까 7대3이라고 했죠. 일반적인 콘크리트로 지었으면 인건비의 질이 나갈 거를 재료비를 통해서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제 눈에는 좀 예쁜데 예쁘지 않으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어쨌든 특별한 건물을 설계를 했고, 자 거기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울산이 가진 제조 기술을 가지고 어떤 또 디자인적인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자, 처음 들었던 생각이 바로 외장재였습니다. 목조 건축을 짓는데 목조 건축의 가장 중요한 점이, 좋은 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비가 7이고 인건비가 3이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경제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왜 알루미늄으로 만들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량화 때문이죠. 경량화 되면 뭐가 좋죠? 네? 맞습니다. 집에 대한 연비는 뭐죠? 에너지죠. 그렇죠. 목조 주택의 가장 좋은 점은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택을 지어도 그런 말 들으셨죠? 교외에 주택 하나 지으면은 난방비가 아파트에 몇 배는 나온다. 사실 그것은 무거운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는 무거운 거를 한꺼번에 지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작은 집들이 데워지면은 같이 데워지기 때문에 난방비가 유지되는데, 단독주택은 그 두껍고 큰 돌덩어리를 하나만 있으니까 그걸 데우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걸 식히는 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이스박스를 생각해 보시면 그 가볍고 기능이 좋은 아이스박스는 쉽게 데워지고 쉽게 데펴지고 그 에너지가 오래 유지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목조주택의 장점이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이슈, 우리나라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뭐냐? 그런 목조 주택을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쓰는 돌 타일, 대리석 아니면은 무거운 철로 된 외장재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오닉에 갑옷을 붙인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렇겠죠? 네, 엄청나게 연비가 떨어질 테고 그러면은 굳이 목조로 집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과연 가벼운 재료가 뭐가 있을까? 사실 현존하는 재료는 없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주변에 우리 도시를 보면 더 잘 아시겠죠? 대부분의 건물에 들어가는 타일들이 사실 경량화된 타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하고. 자, 지금 보이는 게 바로 그 타일입니다. 이건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됐고요. 사실 이거의 시작은 제가 영국에서 그 특별한 이제 펜트하우스를 설계를 하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요 재료입니다. 여기에 하나씩 돌아가시면서 이 재료는 알루미늄입니다. 네. 알루미늄이 어디서 많이 쓰이죠? 자동차 조선에서 많이 쓰이죠. 울산에 있는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냈던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기술에 그리고 제품 기술에 그리고 중공업 기술에 알루미늄을 쓰고 그것이 가장 특화되어 있는 울산에서 이런 외장재 안에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혼자서 울산에 있는 1차 밴드, 2차 밴드를 뛰어다녔고요. 네. 사실상 기술은 간단했습니다. 컴퓨터로 디지털 제조, 누구나 다 아는 CAD로 설계를 했고 그 CAD를 레이저 커팅을 했고요. 근데 레이저 커팅도 알고 보니까 두 가지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울산에는 NCT 기술이라고 해서 바로 끊어내는 기술과 레이저 커팅하는 기술. 네. 근데 저는 처음에 레이저 커팅이 비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단가가 50원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가면 50원도 크겠지만 근데 디자인을 만드는데 50원은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찾아갔던 곳이 밴딩 회사. 울산에 자동차 프레임을 만들면서 이 절곡 밴딩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저렴하고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을 입체적으로 밴딩을 시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이 마감은 사실 지금 색깔을 보시면은 조금 연상되는 색깔이 없으십니까? 사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조금 속도를 올리고 이제 좀 1, 2, 3, 4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3, 6, 9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아기 주신이라는 곳은 여기는 이제 양산에서 쌀맛이 유명했던 그 벼농사를 짓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도시개발로 여기서 허가권이 풀리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이 그냥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그 곳의 특성 지역적인 어떤 색깔을 담기 위해서 이 쌀이라는 것을 놓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색깔은 쌀의 사계절의 색깔, 벼농사를 지을 때 사계절의 색깔을 좀 담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 제일 중요하죠, 제조에서. 만약에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탈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탈색이 덜 되는 색깔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라기보다는 테스트를 했던 거죠. 근데 참 거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알루미늄이라는 것이 온도차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열에 빨리 데펴지고 빨리 식혀지는 거죠. 그래서 추워지면은 원래 알루미늄 색깔이 올라오고요. 쇠 색깔이 올라오고요. 뜨거워지면은 그 특정한 비율에 따라서 아노다이징한 색깔의 선명도가 더 올라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마치 뭔가 엄청난 걸 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관심과